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 어쨌든 뭐 우리가 숙제를 하는 게 뭐 의무감이다, 뭐 부담스럽다, 뭐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부탁하는 거니까 해주길 바라고.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문제 풀어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때 단톡방은 열려 있을 테니까 그때 시험 기간에 또 폭풍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복습 영상들 보면서 문제풀이 할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지금 우리가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그때 돼가지고 열심히 늘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방학 때부터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어차피 시험 준비할 때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돼서 또 단톡방이나 개인톡으로 해서 질문 많이 하시고 도움 많이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완자 기출필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다 섭렵하고 있으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자, 교재 160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요 파트 역시 암기할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보면서 체크를 많이 해두시고 공부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때 좀 더 공부가 잘 되도록 어, 대비한다 생각을 하시고 복습을 하면 되겠고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파트 이제 판 구조론인데 이제 우리가 오투과학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들 좀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구에 우리 지구 시스템이라는 걸 공부했고 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에너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였죠? 바로 태양 복사 태양 에너지였단 말이죠. 두 번째 뭐였냐면 바로 지구의 내부 에너지였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달과 태양의 인력이었죠. 조력. 이거였었는데, 이때 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각 변동. 오늘 이야기할 지각 변동이죠. 따라서 이 지각 변동은 화산과 지진 등등 대륙의 이동, 습곡산맥이라는 것은 이제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산맥이 솟구쳐 오르는 이런 산맥을 우리가 습곡산맥이다라고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 이렇게 지각 변동 등의 에너지 원인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지. 이렇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 변동 중에서 우리는 오늘 화산과 지진 활동, 그 다음에 대륙의 이동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이 화산 분출물, 화산에서 나온 모든 것들 우리가 분출물이라고 하는데, 이 분출물에는 크게 세 가지, 기체 상태가 있고, 액체 상태가 있고, 고체 상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여기 화산 가스를 말하는 것이고, 액체 상태라고 하는 건 용암을 말하는 것이고, 화산 쇠설물은 화산 쇠설물이 바로 고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나눈다. 기체, 그 다음에 쇠설물은 고체, 그 다음에 용암은 뭐다? 액체다. 가장 친숙한 우리 용암부터 보면은 용암은 뭘 용암이라고 하냐면 마그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요 마그마하고 용암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마그마에서 요 기체가 빠져나가고 남은 액체가 바로 용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화산가스 중에는 수증기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이산화황 이런 것도 있는데 이산화황의 우리 분자식이 뭐냐면 SO2거든요. 요 이산화황이 바로 산성비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산가스가 나왔을 때 이 화산재가 이렇게 화산 분출을 해가지고 이 구름을 만들잖아. 이 화산가스가 만약에 지구를 덮었다. 덮으면 여기서 만약에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요 이산화황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산화황이
물하고 결합하면은 H2SO4 황산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대부분 수증기로 대부분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쇠설물은 그냥 고체 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용암을 우리가 이제 O2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용암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무암질, 하나는 유문암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용암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보면은,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냐면, 네, 하나는 현무암질. 용암을 구성하고 있는 그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현무암질이냐 아니면 어, 유문암질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무암질이 만약에 분출이 됐잖아. 그러면 그 화산은 이렇게 완만한 화산이 돼요. 유문암질이 분출하면은 화산이 이렇게 솟구친 상태의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바로 이런 화산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상화산이다. 순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넓적하다는 거예요. 넓적하다. 자, 그 다음에 종 모양으로 솟구쳤다. 이걸 종상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옆으로 퍼진 모양을 현무암질이고 유문암질이 종상화산이에요. 자, 왜 현무암질이 옆으로 퍼졌을까? 현무암질의 특성을 좀 이해하면 되는데 용암이 두 종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현무암질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이다. 자,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문암질은 좀 덜 뜨거운 미지근한 물엿? 물엿 알아요, 여러분들? 물로 된 엿. 끈적끈적한 물엿 정도가 유문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무암질이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잘 흐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 현무암질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바로 온도는 높아요. 온도는 높고, 우리가 점성이라고 하는 거. 점성이라고 하는 점도인데, 이 점도는 낮아요. 점도가 낮으면 이게 잘 퍼지거든요. 흐른다는 거지. 뭉쳐있지 못하고. 물처럼 점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점도가 낮으니까 잘 흐르겠죠. 그걸 왜 유동성이라 그래. 유동성은 어떻게 했어요? 높겠지. 그러니까 이게 잘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어때? 완만한 경사가 나온 것이고, 분출 유형도 우리가 조용하게 분출이 됩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마음질은 그렇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점성이 낮으니까 이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규산염이잖아. 그래서 이 규산염 SiO2의 함량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점성이 낮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성들 우리가 외워줘야 되거든.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줄 때, 막 그냥 외우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현맘지는 뜨거운 물같이 잘 흐른다. 뜨겁다. 점도가 낮다.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서 SiO2 함량이 적다. 그게 나와 있는 것이고, 유문암질은 미지근한 물엿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분출을 하는데, 이게 분출을 하는데, 끈적끈적하니까 얘가 멀리 퍼지지 못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경사가 가파른 거죠. 그래서 얘는, 어, 현맘질에 비해서는 온도는 조금 낮고, 대신에 점성이 어떨까? 높아요. 점성이 높다는 거는 SiO2의 함량이 어떨까?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잘 흐를까 못 흐를까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폭발할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만들어진 화산이 바로 종상화산, 유문암질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되시겠죠? 바로 그 얘기가 여기에 표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변동대라는 게 나오는데, 변동대는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이야기하고 이 변동대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화산이 잘 일어나는 곳 화산대,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 지진대. 자, 여러분들 개념반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면 지진 활동은 거의 웬만하면 잘 일어난다.
화산 폭발을 빵 하면 지진도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화산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진만은 혼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어디서 애들이 일어나죠? 바로 판과 판의 경계. 우리가 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럼 판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거고, 바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판이 나와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암석권을 지칭해서 우리가 판이다라고 했던 거죠. 판의 두께는 대충 약 대략적으로 얼마였어요? 100km 정도 되는 게 암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네. 그 암석권이라고 하는 판은 지각만 포함하는 게 아니죠. 뭐죠? 바로 대륙 지각 플러스 멘틀의 일부, 그렇죠? 상부 멘틀의 일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였다? 암석권이었다. 그다음에 하부 멘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멘틀의 아래쪽을 연약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약권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권을 따라서 판이 움직였죠. 이게 바로 판 구조론의 핵심이었다는 거. 그래서 암석권과 연약권을 이야기하는데 암석권을 판이라고 하고 이 암석권을 이루는 두 가지가 뭐다? 대륙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다. 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대륙지각이 더 두껍죠, 여러분들. 대륙판도 두꺼워요. 대륙지각이 두꺼운 만큼 대륙판도 두껍고 해양지각은 얇아요. 대륙 해양판이 해양지각이 얇은 만큼 해양판도 얇다. 그러니까 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도. 자, 밀도 비교해 볼게요. 자, 대륙과 해양 중에서 밀도가 더 누가 큽니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양의 밀도가 더 큽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은 밀도가 큰 누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해양판이 더 밀도가 더 높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 음. 자,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대륙 지각을 구성하는 또는 대륙판을 구성하는 광물 종류. 뭐였어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이었고요. 해양 지각은요? 현무암질이었어요. 네, 요거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판 구조론이 있고, 이 판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판 종류가 있었죠. 발산형 판이 있었고, 보존형 판이 있었고, 수렴형이 있었어요. 자, 발산형은 뭐냐면, 요 판이 서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 발산된다. 자, 수렴형은 뭐예요?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것. 이게 수렴형이었고, 보존형은 뭐예요? 판은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하나 왼쪽으로 가는데 서로 어긋나는 거. 이게 바로 보존형이었죠. 이 세 가지의 경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잖아.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되셨죠? 64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화산 분출물이고 나는 A의 성분이다. 자, 분출물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B, C는 그 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겠지? A는 뭐겠어요? 화산에 나온 가스라고 할 수 있고, C는 뭐겠어요? 이게 바로 용암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B는요? 바로 이것이 쇠설물, 화산 쇠설물이다. 또는 이걸 우리가 화산재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자, 화산가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덮으면은 햇빛을 얘가 더 통과시켜요. 통과 못 시켜요. 통과 못 시키잖아.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사율을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햇빛을 반사하는 반사율이 증가되는 반사율이 증가되니까 지표로 내려오는 햇빛이 별로 없으니까 생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화산가스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니까 요 나에 대한 거 A의 성분이래요. 그러니까 A는 뭐겠어? 바로 화산가스의 성분이고 아까 가스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다? 바로 수증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화황 기억하자 그랬죠. 얘는 뭐의 원인이 된다고요? 그렇지. 산성비.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올려주세요. 금방 해결될 겁니다. 정답을 올려주세요.
그렇죠. 네. 10초만 있다 다시 풀게요. 나 설명해줬잖아, 선생님이. 그죠? 여러분 뭐 다 하라는 거 아니고 같이 설명하고 나서 풀으라는 거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되겠고요. 햇빛의 반사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사율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를 많이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은 위에서 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면 되겠고. 자, 648번을 볼게요. 자,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이에요. 자, 여기서 누가 순상화산일까요? 바로 나에 있는 게 바로 순상화산. 가는 뭐예요? 종상화산. 자, 순상화산은 점도가 어때요? 얘가 점도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자, 점도가 작다는 얘기는 SiO2의 함량도 적어요. 자, 온도가 어떻다 그랬죠? 뜨거운 물과 같다, 높다 그랬어요. 무슨 질? 그렇지. 현무암질. 자, 그러면 종상화산은 무슨 질? 유무남질이라고 얘기했고 반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면 되겠죠? 풀어보세요. SiO2의 함량비 나왔고 용암의 온도 물어봤고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거 나왔어요. 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정답은 3번인데요. 여기 함량 B는 가가 더 크기 때문에 점도가 크다고 했고요. 온도는 나가 더 높다고 했고 가가 폭발적으로 분출했기 때문에 종상화산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어요.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649번.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좀 아까 했던 건데 어, 화산재 경사가 나오고 함량이 나왔죠? 같이 기억해라. 외우지 마라. 화산재 경사가 급하다. 무슨 화산? 종상화산이다. 종상화산은 무슨 질? 유문함질이다. 그러다 보니까 SiO2 함량이 높다 보니까 점도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온도, 점성, 유동성을 비교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653번을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면은 땅 속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위고 이 땅 속에서 지진이 빵 하고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지진이 진동이 이렇게 진동이 땅까지 전해져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진이 시작된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지진의 근원이다. 그래서 진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진원으로부터 땅으로 수직으로 올라온 여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음, 지진이 딱 올리니까 어떻게 돼? 지진이 빵 치니까 앙 하고 올리잖아. 그래서 진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기억을 하기 쉬울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진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규모와 진도가 있어요. 자, 규모라고 하는 건 뭘 규모라고 하냐면 규모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지진의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야, 지금 이 A라는 지진이 터졌어. 그러면 이 A라는 지진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아니, 가 규모는 6입니다. 라고 했다면, 수치가 6이다. 라고 했다면은, 이 규모는 어디에서나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자, 내가 이 땅 속에서의 이 지진을 느꼈어. 이 지진의 규모 얼마짜리입니까? 6짜리예요. 땅 위에서 내가 느꼈어. 저 지진은 지금 났습니다. 규모가 얼마짜리냐? 6짜리입니다. 뉴스에서도 야, 이 지진의 규모는 6짜리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리터 규모 이런 거 들어봤어 혹시? 리터 규모 6.7 뭐 이런 식으로 들어봤던 그게 바로 뭐냐면 지진의 규모,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진도라는 건 뭐냐면 지진의 그 진동의 정도예요. 그래서 얘는 진도가 뭐 로마자로 1부터 12까지 있는데 우리가 진도가 뭐 7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는 그 느끼는 곳의 피해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피해의 규모를 말하는 거거든. 피해의 정도.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은 아무래도 피해 정도가 좀 크겠죠. 그래서 진도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를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지진파가 있어요. 그걸 지진파라고 해. 들어봤죠, 여러분들? 지진파. P파와 S파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언제 우리가 P파, S파를 썼냐면, 지구 내부를 조사할 때 지구 내부를 조사할 때 여기서 P파와 S파를 쏘는 거야. P파와 S파를 쏘는데 여기에 P파와 S파가 여기서 관측이 됐어. 그러면 아, 지구 내부가 여기까지는 고체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P파하고 S파를 쐈는데 속도가 달라지면서 여기를 온 파는 S파만 관측이 되는 거야. P파 관측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외핵이 액체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P파하고 S파가 있는데 P파는요, 중1 과정에서 나왔어요. P파는 뭐라고 했냐면 종파라고 했어요. 종파는 뭐냐면 진동을 이렇게 하는데 진동하는 방향과 옆으로 진동하면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아. 그래서 지지지지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진동이 좀 약해요. 근데 S파는 횡파예요. 횡파라는 건 진동은 위아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파가 옆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동은 위아래로 하는데 진행은 오른쪽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가 바로 S파예요.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면 P파가 더 빠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 그럼 지진이 빵에서 진동이 빡 울리면은 여기서 누가 먼저 나한테 도달하냐면 P파가 먼저 도달을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늦게 누가 오냐면 S파가 늦게 와요. 그러면 요 P파가 온 시간과 S파가 온 시간에 얘들의 속도가 있으니까 요 시간의 간격을 보게 되면은 요 시간의 간격, 요 간격이 크면은 더 먼 곳에서 지진이 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천둥 번개가 쳤을 때 내가 번개 빛을 먼저 보고 소리가 나중에 오잖아. 그때 그 차이가 많으면 번개가 친 곳이 멀리 있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P파하고 S파를 관측을 했을 때 요 차이, 시간 차이를 보면은 지진이 더 멀리서 일어났구나, 가까이서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데 바로 PSC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PSC가 여러분 좀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자,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자, 한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거는 지금 같은 지진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같은 지진을 관측을 한 거예요. 관측소에서 관측을 했는데, 진동이 왔는데요. 이렇게 진동의 폭이 작은 거, 여기가 지금 뭐가 온 거냐면, 여기가 피파가 지금 도달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피파는 언제부터 왔냐면, 이때부터 피파가 도달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피파가 도달한 시간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진동이 계속 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동의 폭이 좀 더 커졌잖아. 바로 여기가 누가 온 시간이냐면 S파가 온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요 P파와 S파의 요 사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 PSC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PSC가 A 같은 경우에는 좀 넓죠. B 같은 경우에는 요 PSC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진동이 짧은 데부터 진동이 큰 곳이 지금 S파가 온 거거든. 이해가 될까요? 자, C는요, P파가 도달은 여기서 했고, S파는 여기 도달한 거예요. 이게 PSC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거리를 봤을 때, 진원으로부터의 거리를 봤을 때, 누가 거리가 가장 짧겠어요? 여기가 거리가 가장 가깝게, 가까운 곳이 바로 C가 되는 것이고, 가장 먼 곳이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길기 때문에. 될까요? 좀 어렵죠? 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게요, 이거는.
자, AC 지역 중 관측소가 위치한 지역의 땅이 흔들리는 정도는 A가 가장 작고, 자, 땅이 흔들리는 정도는 바로 여기 진동의 폭을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지금 C가 가장 크잖아, 그쵸? 폭이. 그래서 C의 피해가 많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자, 규모.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규모라는 건 같은 지진이라면 그 규모는 거리에 관계없이 어떻다고요? 전부 같다고요. 같다. 규모는 같아야 되고요. 자, 진원으로부터의 거리. C가 먼 것이 아니라 가깝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조금 어렵죠? 정리를 잘 해두기 바랍니다. 될까요? 이 정도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판이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던 그림이 모식도로 나왔는데, 자, 여기 A가 뭐죠? 여기 A. B가 뭐죠? B. 여기 C가 뭐죠? 음. 가는 뭐죠? 나는 뭐죠?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나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좀 편하려나요? 자, 바로 이 파란색 선이 뭐가 되냐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호면이라고 했었죠? 그럼 A는 뭡니까? 무슨 지각? 해양 지각이 되겠고요. B는요? 대륙 지각이 되겠고. 자, C는 뭐죠? 바로 멘틀이지? C는 멘틀. 음, 멘틀이고 이때 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판입니까? 여기 B하고 C. B하고 C를 포함한 거 판이고 A하고 C를 포함한 게 바로 판이라고 했어요. 가가 뭐다? 바로 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얘가 무슨 권이 되는 거예요? 암석권이라고 했었죠? 자, 두께는요? 약 깊이는 100km라고 했었어요. 대략적으로. 그죠? 자, 이게 바로 판이다. 자, 판이라고 하는 건 멘틀과 지각을 포함했다. 나는요? 연약권이라고 했었죠? 이 연약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요 판을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한다. 자, 되시죠? 좋습니다.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661번. 정답 두 개입니다. 옳지 않은 거 두 개. 지금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1분 드릴게요. 네. 답이 두 개인데요. 우리가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 암석권과 연약권은 둘 다 고체 상태기는 해요. 고체 상태기는 한데 이 연약권이 움직일 수 있잖아. 그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분적으로 녹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류. 이걸 멘틀 대류라고 하는 거예요. 멘틀이 움직인다. 멘틀 대류.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 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1, 2, 3번 다 맞는 말이고 답은 5번이 틀렸고. 왜냐면 가하고 나 둘 다 고체 상태예요. 멘트까지 고치고 우리는 외핵만 액체라는 거 이야기했었으니까 대륙판,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다고 했었죠.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암석권은 여러 개 조각으로 나눠졌다. 자, 암석권 이렇게 써 있으니까 헷갈릴 텐데 암석권은 바로 뭐였어요? 판이었어요. 판은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판으로 되어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판이라는 게 무엇이다.
화산과 지진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판의 경계가 되겠죠? 음, 자, 판의 경계는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발산형 경계가 있었고, 보존형이 있었고, 수렴형이 있었죠. 어, 그러면서 요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상승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수렴형은요, 얘가 하강하면서 대류가 하강하면서 소멸하는 한이 없어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때 우리가 크게 발산형과 보존형을 묶어서 기억을 하고 또 하나는 수렴형을 따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 수렴형은 이 판이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만났어. 그래도 밀도가 좀 더 큰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자, 파고 들어가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도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죠. 밀도 차이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선생님이? 바로 화산 활동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수렴형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화산 활동이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면 파고 들어가면서 땅에 있는 마그마를 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은 뭐가 있다? 화산 활동은 무조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화산 활동이 있으면 지진은 무조건 따라온다고 했죠? 따라서 얘들은 지진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진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얕은 지진, 중간 지진, 깊은 지진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입형, 수렴형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섭입형이라고 하는데 이 섭입형은 지진의 종류가 천발, 중발, 신발 세 가지 종류의 지진이 다 일어난다. 화산 활동은 무조건 일어난다.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진 활동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발산형과 보존형은요.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발산형은 여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대륙판과 대륙판도 파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마그마를 건드리니까 얘도 무슨 활동이 있냐면 화산 활동이 있어요. 자, 화산 활동이 있으면 지진 활동은 무조건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발산형 연계도 뭐와 뭐가 있다? 화산과 지진이 둘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렴형과 차이점은 뭐냐? 바로 얕은 지진만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지진? 천발 지진.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보존형은 어긋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만 일어난다? 얘는 지진만 일어난다. 화산은 없다. 보존형. 지진만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음. 그러면 화산과 지진 활동을 좀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걸 다 하나하나 외우지 마시고 크게 묶어서 기억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발산형, 보존형, 그다음에 수렴형. 자, 수렴형에서는 안으로 파고드는 섭입형과 충돌하는 충돌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나머지 문제들은 문제 풀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67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단순하게 이제 나타낸 그림이긴 한데, 가는 어떤 경계라고 할 수 있을까? 발산형 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요. 이거는 수렴형 경계라고 할 수 있겠고, 다는요. 이게 바로 어긋나잖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존형 경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산과 지진 활동 써볼까요? 자, 발산형 경계하고 수렴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무조건 둘 다 있다 그랬죠? 자, 화산이 있으니까 지진은 무조건 따라온다. 자, 발산형은 지진은 무슨 지진만 있다? 천발 지진만 있다. 수렴형은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다 있다라고 했고요. 자, 보존형은 화산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지진만 있다. 무슨 지진만 있다?
천발 지진, 얕은 지진만 있다는 거. 얕을 천자거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풀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좀 이게 이런 시간에 풀어보고 집에서 푸시간 별로 없잖아? 어렵지 않은 문제는 풀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음, 됩니까? 네, 지금 선생님 다 써줬잖아, 그지? 공통점이 뭐예요? 천발지진, 천발지진, 천발지진. 공통점은 2번이 공통점이네, 그죠?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이거 한번 볼까요? 67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모식도를 좀 잘 봐야 되는데, 판의 이동이에요. 지금 해령이라고 했습니다. 해령. 해령이 뭐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생기는 계곡을 말하는 거야. 해령은 뭐다? 바다의 계곡이에요. 따라서 얘는 여기서 발산형 경계라고 할 수 있죠. 판과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자, 발산형 경계는 화산활동이 있다, 없다? 있다. 지진이 무슨 지진이 있다? 천발 지진이 있다. 이렇게 써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모난 모양이 바로 해구라고 했어요. 해구. 따라서 해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B에서 D쪽으로 지금 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를 세로로 보게 되면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지금 대륙 지각이 있고요. 대륙판이 있고 왼쪽에 지금 해양판이 있어서 해양판이 밀도가 크잖아. 밀도가 크니까 파고 들어가요. 이 파고 들어간 요 계곡 있잖아요. 요 계곡. 요 계곡을 우리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를 바다의 구멍 해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구는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는 거야. 대륙판을 파고 들어가는 무슨 경계에 나타나는 거죠? 바로 수려면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고 바로 여기가 지금 표시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어, 바로 여기다. 따라서 이 지역은 해구라고 할 수 있고 무슨 경계? 수려면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수려면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파고 들어가니까 꽝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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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C 지역은 뭘까요? 이 C 지역은 위쪽에서는 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아래쪽에서는 판이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바로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지형이 뭐예요?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처럼 변환 단층이 나타난다. 지층이 끊어지는 변환 단층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여기 A점과 B점을 한번 보면요. 이 판이 지금 어디서 형성이 돼서 왔나요? 왼쪽에서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B에 있는 땅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A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B가 만들어진 건 이렇게 온 거잖아. 따라서 B는 뭐 예를 들면 10년 전에 만들어진 땅이라면 A는 뭐 2년 전에 만들어진 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각의 나이가 B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흘러온 시간이 더 많잖아.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에서 B로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별표 좀 쳐놓으시고 이런 걸 지각의 나이를 물어볼 수 있거든. B로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거지. 그렇죠? 맞다. 니은. C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자, C는 지금 변환 단층이죠. 아까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에 화산 활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디귿. D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
어, 이 해구라는 것은 맨들 대류가 내려가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고 판이 없어지는 소멸하는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되죠? 답은 3번.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측이 가능하게끔 문제를 풀어봤고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있어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그래프를 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왼쪽에 가의 그래프는 뭐냐면 판 1번 판과 2번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나는요. 1번 판의 밀도, 밀도는 3입니다. 이동 방향은 남동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2번 판은 2번 판은 밀도가 3.3입니다. 더 크네요, 밀도가.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은 북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지금 여기 방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방위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져오면 남동 방향은 어디입니까? 남동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지, 그지? 남동. 북서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여기가 위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거든. 그러니까 북서 방향은 요 사이가 된단 말이야. 남동은요? 그 반대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판 2는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판 1은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구나 요걸 여기다 화살표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재밌지? 자,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경계인지 맞추면 되겠죠.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뭡니까? 같이 만나고 있잖아? 수렴되고 있다. 수렴형이다. 그런 경계예요. 자, 그러면 둘이 만날 때 이 판과 판은 어느 판이 아래로 파고들까요? 밀도가 더 큰 판이 아래로 파고들겠지. 따라서 밀도가 더 큰 판은 바로 2번이잖아. 따라서 2번 판이 이 1번 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옆에서 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를 지금 이렇게 2번 판이 1번 판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밀도가 더 크니까. 그렇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판 1이 아래로 섭입한다는 게 들어간다는 거냐? 반대로 돼 있고요. 화산 활동. 어디서 더 활발하냐? 자, 파고 들어가니까 화산 활동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바로 여기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판 1번 지역이잖아. 음, 틀렸죠. 디귿. 진원의 깊이는, 자, 진원의 깊이. 진원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진이 생기는 근본 시작점이거든. 그러니까 깊이는 판 1번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깊어지겠죠. 하고 들어가니까. 그쵸? 따라서 디귿이 됩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685번 볼게요. 이제 우리는 이런 판과 판이 어떤 지역에서 이런 판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보도록 할게. 아까 이거 설명 안 한 이유가 이런 문제 풀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요 D가 뭐냐면 바로 바다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판이 만들어지면서 계곡이 생겨요. 바다에 있는 계곡이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해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C는요. 위아래가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잖아. 그쵸?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어긋나고 있죠. 어긋났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C를 변환 단층. 자, 변환 단층은 무슨 경계? 우리 경계 세 가지 중에서 보존형 경계라고 해서 이렇게 어긋나는 걸 보존형 경계다. 잘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해령은요, 무슨 경계에 있는 거죠? 판이 만들어지는 발산형 경계에 있는 거죠. 자, 경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산되고 있는 발산형.
어긋나는 보존형. 자, 그 다음에 B처럼, 이렇게 B처럼 판과 판이 충돌하는, 대륙판과 여기서 해양판이 충돌했죠. 그죠? 그 B를 우리가 무슨 영역이라고, B를 뭐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 있는 구멍, 해구라고 하는 거죠. 해구는 대표적인 무슨? 수렴형 경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경계 세 가지.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보존형이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때 각각의 지형의 이름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해구, 굉장히 중요하죠. 해구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자, A는 뭐냐? A. 이렇게 만들어진 산맥을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이 땅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걸 습곡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지. 습곡으로 인해서 생긴 산맥이다. 습곡산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될까요? 습곡산맥 역시 수렴형 연계에 해당하는 거죠. 자, 문제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A에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습곡산맥이 형성이 된다. 음. 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계 지도를 볼까요? 여기 옆에 세계 지도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보고 설명해 볼게. 산맥의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안데스 산맥이 지금 어딜까요? 여기 여러분들. 안데스 산맥. ABCD 중에 어디에요?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안데스 산맥이 어딥니까? 첫 번째, 안데스 산맥이 어딜까? ABCD 중에서 어딥니까? 안데스 산맥. 이 그림에서. 그렇죠. 네. 안데스 산맥은 바로 여기 D예요, D. 자, 히말라야 산맥은 어딥니까? 히말라야가 어디야?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은 바로 여기 B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둘 다 산맥인데, 하나는 암데스 산맥,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이야. 자, 이 둘은 수렴형일까요? 발산형일까요? 네, 현우님 잘 가요. 수고했어요. 자, 수렴형일까요? 발산형일까요? 둘 다 산맥이라는 거는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니까 둘 다 수렴형이에요. 수렴되면서 산맥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요 안데스 산맥은요, 다가오는 쪽, 요 판이 바로 해양판이죠. 해양판이 다가오는 거야. 어디로? 대륙판으로. 이해될까요?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이 파고들면서 생기는 산맥이에요. 방금 이 문제처럼 해양판이 대륙판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생긴 산맥이잖아요. 얘가 A가. 따라서 얘는 안데스 산맥과 같은 스콕 산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림 보면 알겠지만 바로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산맥이 솟구쳐 오르는데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과 대륙이 만난 것이고 안데스 산맥은 해양이 대륙을 파고들면서 솟구쳐 오른 산맥이다. 그 두 가지를 잘 차이점을 기억해 두세요. 되시겠어요? 재밌죠? 따라서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B에서 A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 아까도 진원의 깊이 나왔는데 B에서 A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죠. 지진이 나오는 깊이가 깊어진다. 맞고 C에서는 판가판이 어긋나는 거 보존형 맞고요. C의 경계에서 자 보존형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지진만 일어난다 그랬죠. 따라서 답은 1번과 4번이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 시스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될까요?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궁금한 거 괜찮아요? 졸려요? 버틸만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빌까요? 응. 난 오늘 잠자는 거 다 틀렸어. 지금 30분 전에 집에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려가지고 지금 막 먹고 있거든. 네. 674번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 네, 요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질문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문제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 그림인데, 일단은 이 오른쪽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음, 밀도가 나왔잖아요, 밀도. 일단은 여기 밀도만 갖고 비교하면 첫 번째, 이 밀도를 여기 옆에서 쓰세요. 자, 밀도, 판의 밀도. 자, 1번 판과 2번 판의 밀도 중에서 누가 더 밀도가 큽니까? 2번의 밀도가 더 크죠? 3.3, 3.0.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밀도를 먼저 찾아주시고, 밀도를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번 판의 이동 방향이 남동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위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방위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방위표에서 여기가 동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왼쪽이 서쪽입니다. 아래쪽이 여러분 남쪽이고요. 위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서남북 방위표예요. 이 방위표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써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갖다가 보고 동서남북을 찾아줘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안다고 생각을 하시고 1번 판의 이동 방향이 어디라고 했냐면 남동 방향이래요. 남동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 판은. 음. 그러면 남동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누가 1번 판은 1번 판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요 판 1번의 이동 방향에다가 넣으면 이 판 1번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은 북서 방향으로 이동한다 했으니까 북서 방향은 어디냐면 요 반대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2번 판은 지금 북서 방향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렇게 2번 판은요. 그죠? 그럼 2번 판은 북서 방향이니까 2번 판은 북서 방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녀석은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 여기서. 그렇죠? 판 1과 판 2가 충돌한다. 그런데 누가 밀도가 크다? 2번 판의 밀도가 더 크다고 했거든요. 그럼 2번 판이 얘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1번 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누가? 2번 판이. 그거를 입체적으로 옆에서 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왼쪽이 1번 판이 있고 오른쪽이 2번 판이 있다 그러면 요 1번 판이 있는 곳에 이게 1번 판이라고 하면은 요 2번 판이 요 2번 판이라고 하면은 요 2번 판이 이렇게 1번 판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밀도가 크니까. 요렇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지. 밑으로 이렇게.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구 시스템이 끝나고 생명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생명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보면 제일 먼저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뭐냐면 세포죠. 자, 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가 모이면 바로 이것들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 조직. 피부 조직을 만드는 거지. 이 조직들이 모이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물, 식물, 개체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를 가는 건 공통적인데 식물들은
식물들은 이 조직들이 모인 조직계가 있어요. 이거는 식물만 있어요. 동물들은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동물들만 있어요. 예를 들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건 동물들만 있는 거고 물관, 체관, 이것이 모여있는 관다발계, 이게 바로 조직계. 이건 식물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비교 방법이 되겠어요. 네. 자, 그다음 밑에 보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좀 쳐놓고 모든 그 그림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핵, 바로 이 핵 속에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핵 옆에 보면은 소포체라고 있죠. 소포체. 자, 이 소포체. 바로 물질의 이동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소포를 보내는 곳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동을 한다. 자, 그리고 이 소포체에 달랑달랑 붙어 있는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바로 얘가 누구냐? 리보솜. 자, 리보솜 별표 왜 중요하죠? 얘가 뭘 만들죠? 바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단백질을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시켜서 여기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골지체입니다. 이 골지체는 만든 단백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이걸 두 글자로 분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 리보솜이고 이 합성한 단백질을 이동시키는 건 소포체고 밖으로 골지체까지 보내서 골지체에서 세포막 바깥으로 보내는 건 골지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세 가지. 단백질과 관련, 이건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바로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과 관련 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죠. 단백질 관련 있는 거.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건 동물, 식물과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는 기관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이죠. 호흡. 이걸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려면 얘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양분이 필요해요. 양분, 포도당.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하죠. 이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얘들을 뭘로 만들어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이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식물 세포는 다 똑같은데 동물에 없는 걸 기억을 해볼게요. 일단 세포 벽이 식물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액포라고 하는 주머니가 식물에만 있고 엽록체가 식물에만 있죠. 엽록체는 호흡의 반대, 광합성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의 기관과 종류들을 잘 기억해 주면 되겠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723번 보겠습니다.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중에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네. 우리 이렇게 동전이 쌓여 있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바로 얘가 누구냐? 얘가 엽록체입니다. 그 다음에 번데기처럼 생긴 얘가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둘의 모양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들은요. 요 막이 안쪽에 막이 하나 있고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바깥쪽에도 막이 하나 더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안쪽 벽이 하나 있고 바깥쪽 벽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얘들은 둘 다 무슨 막이라고 하냐면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다. 이중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중막을 하고 있는 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핵이에요. 핵. 핵도 막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핵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중막이에요. 이중막. 그래서 이중막인 거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이중막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음, 엽록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바로 광합성이죠. 광합성. 광합성 공식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이라는 건 뭘 만드는 거예요? 바로 양분을 만드는 거잖아.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합성하는 게 바로 뭐다? 광합성이죠. 그러면서 무슨 기체도 만들어내요? 산소 기체도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얘들은
물하고 뭐만 있으면 돼요? CO2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이 광합성의 반대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포도당과 산소만 있으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이때 뭘 만들어낸다?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바로 뭐다? 미토콘드리아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음. 그럼 하나 더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어, 포도당 같은 물질을 합성하는 거. 작은 물질들이 큰 물질을 합성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했냐면 바로 동화작용이다라고 했어요.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뭐냐면 작은 재료들을 갖다가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갖다가 작게 잘게 쪼개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자, 이 과정은 내가 무슨 과정? 분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화 과정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네, 이 두 가지도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서는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무슨 에너지 전환이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뭘 가지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엽록체는요? 햇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저장하잖아. 포도당에다가 에너지를 잠시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와 형태가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우리가 포도당 같은 형태를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 상태가 바로 뭐다? 광합성이다. 미토콘드리아는 화학 에너지를 다시 열 에너지나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니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있다.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죠. 자, 가에서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을 반대로 이렇게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답은 기억만 맞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빠르지 않죠? 자, 좀 어려운 문제 풀어볼게요. 727번. 자, 이런 문제는 문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어, A, B, C가 각각 엽록체, 세포막, 소포체 중에 하나다라는 힌트를 줬고요. 음, 힌트를 줬고,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이런 문제 나오면 이 특징을 보고 얘들이 각각 문제에서 주어진 애들 중에 누군지를 먼저 써놓고 하는 게 편합니다. 어, 동, 지금 여기 엽록체에 있었고, 세포막 있었고, 소포체에 있었잖아요. 자, 동물 세포에만 있는 거 뭡니까? 동물 세포에 있다. 엽록체는 없죠. 세포막은 동물, 식물 다 있으니까 동물 세포에 있는 거고, 소포체도 단백질을 만드는 소포체도 동물, 식물 다 있다고 했죠. 두 개가 있고요. 여기 해당하는 건. 자, 포도당을 합성한다. 광합성이잖아. 어디에요? 이거는 엽록체죠.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세포막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ABC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막과 소포체 둘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요 니은이잖아요. 니은 여기. 니은. 따라서 요 니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동물 세포에 있다. 요 특징이 바로 니은에 들어간 특징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 세포막의 성분, 세포막이 갖는 성질 둘 다 갖고 있는 거. 뭐예요? 바로 여기. 겹치는 거. 이 A라는 녀석은, 그죠? 두 개에 해당하잖아. 두 개. 따라서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세포막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남은 소포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B가 뭐가 되겠어요?
소포체가 되는 것이고 남은 C가 뭐가 될까요? 엽록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요 A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 바로 뭡니까? 포도당 합성이 되겠지. 포도당 합성. 요게 될 것이고 요것은 디귿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의 특징을 찾아주고 문제를 풀면 돼요. 요것만 찾아주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했습니다. 좋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739번 한번 해볼게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자, 가가 무슨 세포겠어요? 세포벽이 없는 걸로 봐서 가가 바로 동물세포가 되는 것이고, 나는요, 바로 세포벽이 있네, 식물세포가 되겠죠. 자, A는 뭡니까? 핵이고, B는요, 세포막이 되는 거고, C는요, 엽록체네요. D는요, 미토콘드리아네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볼까요? 자, A와 C는 이중막이다. A와 C가 뭐예요? 바로 엽록체와 핵. 네, 아까 핵과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세 가지가 이중막이라고 했었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A에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단위체로 하는 탄수화물이 있다. 기억하실까요? A에 뭐가 있죠? DNA가 있죠? DNA가 뭐예요, 이게? 데옥시리보스 뉴클릭 액시드.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하는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된 이 녀석.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쭉 연결된 게 바로 뭐였어요? DNA였으니까. 핵 속에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단위체로 하는 탄소화합물. 이 당이 탄소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탄소화합물이죠. 들어있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B가 있으므로 가는 식물세포? 아니죠. 세포막이니까. D는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D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산소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네, 잘 집중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 자, 이번에 이제 세포막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 기억하시죠? 네, 세포막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바로 인지질과 뭐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질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은 물과 친한 무슨 성? 친수성 물질로 되어 있고 요 안쪽은 기름과 친한 무슨 성?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기름과 친한 소수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양쪽의 인지질이 위아래로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지질 이중층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려면 어쨌든 여기를 통과해서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고 세포막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려면은 요 이중층 안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기름에 친한 녀석이어야 돼. 지방 같은 기름과 친한 애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지방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간격이 되게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은 굉장히 작은 입자들만 통과할 수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기체들. 여기서 말하는 기체는 어떤 기체가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이 기체. 자,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은 지방산이나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여기를 통과하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이것들이 통과하지 못한 애들을 태워서 회전문처럼 빙그르르 돌아서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덩어리가 큰 애들이 돌아가요. 우리가 소화시킨 물질 중에서 덩어리 큰 애들, 바로 뭐죠?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애들을 태워서 여기다 콕콕 박아가지고 회전문을 뺑그르르 돌려서 자, 포도당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만드세요 하면서 미토콘드리아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지질 통과하지 못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나 나트륨 이온 같은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우리가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인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동시켜 주는 게 바로 누구냐? 단백질이에요. 얘들은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지방과 친한 저 소수성인 부분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그때 이동하는 확산을 우리가 그때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선택적 투과성.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지질과 단백질을 통과하는 애들이 다르다.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얘들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농도가 많은 산소가 밖에 많다. 그럼 산소가 적은 쪽으로 산소를 넣어주잖아요. 네. 이게 폐포에서 일어나는 반응. 폐포에 산소가 많은데 바깥쪽 모세혈관에 자, 여기 폐포가 있는데 폐포 내부에서 만든 산소를 바깥쪽으로 내보낼 때 이런 확산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폐포에 있는 막이 있을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확산을 뭐라고 하냐면 단순 확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입자가 큰 포도당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단백질이. 이렇게 내보내주는 애를 우리가 무슨 확산이라고 하냐면 촉진 확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둘의 차이점은 입자 크기도 있지만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데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는 물질 이동 속도가 무한정 커지진 않아요. 왜냐면 바로 단백질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산은 어쨌든 무슨 차이로?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농도가 고농도인 곳에서 어디로? 저농도인 곳으로 입자가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에너지의 소모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죠. 우리가 식초를 냉면에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물에 퍼지는 거지. 향수 입자가 방 안에 퍼지는 것도 똑같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퍼지는 자연스러운 확산이죠. 이게 세포막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확산들은 자연스러운 확산은 에너지의 소모가 없다. 두 번째, 삼투라는 현상이 있는데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삼투. 삼투라는 것은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 중요한 거는 삼투는 누가 이동한다? 아까 확산은 입자가 이동했잖아. 얘는 물이 이동한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농도가 낮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농도를 최대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바깥쪽이 농도가 낮고요. 안쪽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팽팽해지는 거죠. 음. 만약에 농도가 똑같아. 똑같은 걸 우리가 등장이라고 하는데 등장액에서는 농도가 똑같으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양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놨어요. 고농도예요. 그럼 그때는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고장액에 넣었다. 저장액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장액에 넣게 되면은 물이 세포 내부로 침투하면서 세포막이 터질 수 있고요. 고장액에 넣으면은 세포가 쭈그러드는 겁니다. 밖으로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인데 식물세포는 세포 벽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어느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작아질 때는 세포벽과 분리가 일어난다. 그런 차이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다? 삼투다. 그래서 삼투 현상이 우리 콩팥에서도 일어나고 뿌리털에서 물이 흡수되는 원리도 마찬가지고
김장할 때 소금물에 절여두면은 배추 숨이 죽는 거. 이것도 바로 삼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44번. 가는 세포막의 구조를 나는 A와 B의 지질에 대한 용해도와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 음. 자, 이것도 그래프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건데 해석이 될까요? 지금 어, 수용성 물질이 있고 불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 있고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이 지금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에? A와 B 중에. 자, 그러면 지금 지질에 대한 용해도, 이걸 봐야 되는데,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는 거는 지질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지질에 잘 녹는다는 건 얘가 뭐에 가깝다? 지용성에 가깝다는 말이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떨어진다는 건 얘는 물과 친하다,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A가 바로 수용성 물질이 되는 것이고, 요 B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지용성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수용성 물질, 물과 친한 애들은 어딜 통해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했었고, 지용성 물질은 어디로 이동해요? 바로 요 인지질 한과에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A 같은 애들은 어디로? 단백질을 따라서 뺑그르르 돈다. B 같은 애들은요? 인지질을 통과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렇게 A 같은 애들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었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이동했었고 자, 지용성 물질은 누가 있었어요? 기체들,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지방산, 기름의 잘록이를 이렇게 녹는다 했었죠.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가의 주성분, 바로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 맞는 설명이 되겠고 A는 기억을 통과하기 쉽냐? A는 단백질 통과해야 되니까 기억을 통과하기 어렵죠. 자, B는 지용성 물질이냐? 지용성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니은은 단백질을 말하는 것이고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막 사이사이를 막 움직여요.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된다.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아까 했던 거, 음, 자,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세요. 10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기지개 한번 피세요. 으아,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이때 가 같은 경우는 확산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니까 가는 무슨 확산? 단순 확산. 자, 나 같은 경우는 단백질 통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무슨 확산? 촉진 확산. 자, 이때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뭐 있다고요? 나트륨, 칼륨, 포도당, 아미노산 등이 있었다. 단순 확산으로 되는 건 어떤 거 있었다고요? 입자가 작은 기체들,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기름과 친한 지방산이 이동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760번 한번 볼 텐데, 자, 적혈구를 넣었어요. 혈구를 넣었는데, 어, 생리식염수에다가 먼저 넣었어요. 생리식염수에다 넣으면은 크기가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적혈구 내부하고 바깥쪽하고 같은 거예요. 이걸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은 겁니다. 삼투에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크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뭐가 되겠어? 바로 생리식염수가 되는 것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왜 부풀었을까요? 얘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았던 거죠. 왜 많았을까요? 어디가 자, 삼투는 물이 어디서 이동한다고 그랬죠?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그러면 지금 바깥쪽이 무슨 농도가 된 거예요? 바깥쪽의 농도가 낮은 거죠. 저농도. 따라서 얘가 바로 0.2% 소금물이 되는 거죠. 안은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바로 이 안쪽에 있던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무슨 농도였다는 거예요? 고농도였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2% 소금물인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될까요? 네, 이렇게 찾아주면은 되겠고, 기억 조심해야 되는데, 적혈구 안팎으로 물이 이동하지 않았다. 선생님 변화 없으니까 이동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동하는 양이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틀린 것이고,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된다. 3번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음, 생명 시스템에서 이제 화학 반응인데요. 우리가 물질 대사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잖아.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 바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이야기한다. 동화작용은요. 음, 작은 애들을 뭉쳐가지고 큰 입자를 만드는 거예요. 조립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화작용은요. 큰 걸 갖다가 잘게 잘게 다시 쪼개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동화작용을 하려면 우리가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따라서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자, 반대로 원래 있던 애들을 잘게 쪼개는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 때 우리가 막 종이를 막 찢으면 스트레스 분다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풀리잖아. 그치?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에너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흡열.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발열작용이 되겠어요. 네,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자,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효소라는 게 나오죠. 효소라고 하는 거는 촉매인데 생체 촉매를 말하는 것이고 촉매라는 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넘어가야 되는 요 장벽이 있어요. 에너지 장벽. 반응물의 에너지로부터 요 생성물의 에너지까지 넘어야 되는 장벽,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에너지 전체를 넘어야 되는 장벽을 우리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의 장벽을 효소가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이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열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요 간격인데 요 간격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반응열은 그대로인데 뭐만 바꿔주는 거냐면 바로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누가? 효소가. 그래서 반응이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점인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연소도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호흡은 여러 번 나눠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고 연소는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소가 관여하면서 이렇게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것이고 연소는 세포 호흡이 관여하는 효소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효소의 주 성분은 바로 누구냐면 단백질이고요. 이때 단백질이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는 것이고 이때 효소가 어떤 작용을 한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그때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 있었어요. 기질 특이성. 뭐냐면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모양이 맞는 애들만 반응해서 우리가 잘라준다. 그리고 이 효소는 다시 얘를 자르고 나서 다시 재활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재사용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생체 촉매 효소가 된다. 그래서 어디에 맞냐면 우리 생간 조각, 생간을 넣으면 여기 효소를 넣어준 거와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과산화수소를 넣어주면 과산화수소라는 것은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이죠. 산소로 분해가 돼요, 얘가. 왜냐면은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보면 과산화수소가 H2O2거든요. 얘가 물과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근데 이 반응 굉장히 느린 반응이거든. 그래서 산소가 나올 때 굉장히 느리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효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간 같은 이런 효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산소 기체가 보글보글 하면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걸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774번을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를 지금 낮은 쪽으로 가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방출되죠? 발열 반응이죠? 발열. 자, 이걸 우리가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음, 이거는 원래 있던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개주면은, 쪼개줄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안 드는 거야. 스트레스 풀리는 겁니다. 이때 열이 발생한다. 바로 따라서 얘는 뭐다? 이화작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반응물이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 그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흡열 반응이다. 자, 이런 반응은 우리가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가는 이화작용이다. 맞고요. 니은. 자, 세포 호흡이 일어날 때. 자, 호흡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따라서 니은 맞죠. 포도당을 분해하잖아요. 네. 나에서 에너지 흡수한다. 맞죠. 답은 5번 되겠네요. 되시죠? 좋습니다. 자, 779번.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 B가 뭡니까? B가 바로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이죠?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고, 요, 요 C가 뭘까요? C가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 반응열이 됩니다. 네. 가에서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바로 B가 되는 거죠. 자, 가를 봤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체 에너지 차이는 반응물이 높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방출되죠. 바로 발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는 반응이잖아. 따라서 얘는 그냥 원래 있던 물질을 쪼갤 때 생기는 반응. 무슨 반응? 이화작용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발열 반응이다. 자, 속도는 나에서 더 빠른 거죠. 촉매 활성화의 장벽이 낮아졌으니까 나아가 효소가 있을 때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 될까요? 좋습니다. 네. 효소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할 수 있고요. 네.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했습니다. 뭐,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풀리면 제일 좋지만,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어쨌든 시험 기간까지 시간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영상 잘 챙겨놨다가 복습용으로 잘 사용하시고, 숙제를 통해서 본인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문제집이 상당히 문제 질이 좋으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여기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 2학기 때 볼 거예요 보통 그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잘 마무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숙제 잘 하면서 학교 생활 잘 해주기 바래요 여러분들 몇 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네 중간고사 때까지 잘 마무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 고생했습니다.